네, 첫 번째 1교시 주제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 엘보입니다. 김유진 교수의 강연입니다. 네, 여러분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예, 아마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보라는 거는 팔꿈치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먼저 1882년에 영국 의사가 처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귀족들이 골프나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독 이분들이 팔꿈치가 아픈 것을 보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앞서서 독일에서 1873년에 독일 의사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귀족들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게 독일에서는 서민들의 아주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서민들은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짜서 탈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팔꿈치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서 독일의 의사가 이거를 연구하고 하면서 병명을 만들었는데 독일어로 빨래 짜는 여인들의 팔꿈치라고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병명이 좀 짠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엘보를 골프 엘보, 뭐 테니스 엘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엘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이제 역사만큼이나 이제 그 차이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사실은 이 골프 둘 다 이제 팔꿈치에 통증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 엘보라는 것은 공식 의학 용어로 상과염이라고 하는 게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과염 중에서도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상과염, 근데 이 바깥쪽에 오는 것을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안쪽에 오는 것을 내상과염, 이것을 보통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오게 된 유래는 처음에 테니스 엘보는 그 테니스 라켓을 잡고서는 백핸드 같은 걸 하는 그 동작에서 백핸드. 공이 채에 맞는 순간에 손목을 피는 신전근이라는 근육이 손목에서 팔꿈치의 바깥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충격이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는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공에 맞을 때 이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라는 것이 팔꿈치 안쪽에 가서 붙는데 여기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골프 엘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어느 부위에 무리를 주느냐에 따라 이름을 맞습니다. 바꾸신 건데 네. 독일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뭐 빨래 엘보, 설거지 엘보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나누는 있을 것 개념이겠네요.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맞습니다. 빨래 설거지는 다 오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의 이제 의학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이 먼저 연령대는 한 3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른팔에 많이 주로 오고 또 방금 말씀드린 골프 위치에 저 엘보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하자 그러면은 외상과염, 즉 바깥쪽,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가 80%, 그다음에 내상과염, 즉 골프 엘보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쳐도 근데 테니스 여기서 엘보 맞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주변에서 테니스 치다가 팔꿈치 아프다는 분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까? 대부분 골프 치다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죠. 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는 작년에 스포츠 인구 중에서 테니스 인구는 60만 명인 거에 비해서 골프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골프를 그렇게 많이 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골프를 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골프 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테니스 엘보입니다.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정했지만은 바깥쪽, 안쪽 상관없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엘보라고 하니까 팔꿈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많이 써서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이런 걸 많이 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손과 손목을 많이 써서 오는 병입니다.
손목뿐 아니라 예. 손도요. 주로 이제 주먹을 꽉 쥐거나 어떤 그립을 꽉 쥐거나 짤 때 이 손목에 있는 근육이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이 팔꿈치로 이어지는데 이 팔꿈치에 충격이 계속 쌓이면서 엘보 팔꿈치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을 꽉 쥐거나 골프 그립을 꽉 잡거나 아니면 빨래를 할 때 쫙 짚어 짜거나 할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이랑 관련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그 팔을 많이 쓰는 직업,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도구를 많이 쓰는 직업들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외과 의사도 있네요. 맞습니다. 보시면은 뭐 미용사라든가 아니면 뭐 목공, 목수, 그다음에 뭐 외과 의사, 치과 의사 굉장히 다양한데 제 경험으로는 가정주부가 가장 많습니다. 팔꿈치는. 집안일이 이게 보통 맞습니다.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예. 매일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예. 행주 같은 걸 짜면서 손이랑 손목을 거의 매일 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뭐 이불 가장 밤에 빈도수가 큰 것뿐만 높다고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행주 짤 때만 해도 이게 맞습니다. 아프거든요. 예. 그게 다 이제 엘보의 원인인데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원래 영국에서 만든 그 골프 엘보라든가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보다는 독일에서 만든 빨래 짜는 여인들의 팔꿈치라는 게 좀 더 그러니까요. 타당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주부님들의 팔꿈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야 할 또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엘보 팔 많이 써서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프로 골퍼나 테니스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팔을 많이 쓰는데 이분들은 엘보에 걸릴까요? 그러네요. 진짜 오히려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부상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안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은 근력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 같은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쳐서입니다. 잘 쳤어요. 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채를 휘두를 때 공에 맞는 순간에 그 에너지가 전부 공으로 전달되면서 정확하게 멀리 가는 고 예. 그런 에너지들이 팔꿈치에 충격이 거의 오지가 않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배우면서 연습장에서 열심히 휘두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하면 무리가 가지 그래서 않는다. 아파도 참고 쳐야 돼요. 그러면 엘보. 네. 그래서 잘못된 그립이나 이제 그런 자세로 인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이제 골프 엘보는 안쪽 그다음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왼쪽 팔도 올 수 있고 오른쪽 팔도 올 수 있고 안쪽도 올 수 있고 바깥쪽도 올 수 있고 어떤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보의 특징은 이제 보통 이게 통증이랑 근력 약화인데 이걸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일단 엄청나게 아프고 주먹을 쥘 수가 없는데 심한 분들은 컵을 쥘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라서 주로 이제 도구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돌리는 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한때 엘보에 걸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이게 기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단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팔꿈치를 한번 만져보시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뼈가 만져집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안쪽을 눌렀을 때 아프면은 보통 골프 엘보라고 그러고 바깥쪽을 눌렀을 때 아프면은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손가락을 쫙 폈을 때 특히 세 번째 손가락을 위로 쫙 한번 힘을 줬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 유독 더 통증이 온다. 이러면 그냥 테니스 엘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치료는 이제 환자분이 이거는 많이 쓴 거니까 많이 안 쓰면 낫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좀 쉬셔야 되고 특히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가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는 요 그림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픈 곳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픈 곳에 바로 밑쪽에 있는 팔뚝에 착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주먹을 줬을 때 그 보조기를 하기 전보다 덜 아프면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보조기를 하루 종일 차고 있는데 그거는 예. 잘못된 방법이고 팔을 힘을 주고 쓸 때만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소염진 통제를 쓰거나 근육이완제를 쓰거나 뭐 파스도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물리치료, 최하청벽파 이런 것도 근육을 이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심한 경우 이제 주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주사는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랑 그다음에 그 재생을 해주는 재생 주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전부 단기적인 효과는 이제 입증이 돼 있는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근육을 손상시켜서 근육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보는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력 강화 운동인데 이 근력 강화 운동은 주로 이제 그 팔꿈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아령 들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손목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악력계를 권하는데 악력계로 쥐는 걸 권하는데 힘이 약하신 분들은 물렁물렁한 고무공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게 주먹을 줬다 폈다 하다 보면은 이 팔꿈치로 이어지는 팔이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인데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까요? 그 팔을 일단 팔꿈치를 쭉 펴고 먼저 테니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엘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손목을 지그시 당겨주면은 이쪽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당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옳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골프 엘보는 손바닥을 위로 한 다음에 손목을 지그시 당겨주면은 팔꿈치 안쪽이 당겨지는 것이 생각보다 느껴집니다. 꽤 시원하네요. 맞습니다. 예. 진짜 시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해주시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5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골고루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들은 참 잘 따라하셔. 그러면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손과 손목을 많이 쓰는 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뜻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약이나 주사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증상 완화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수술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이라는 거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근육 손상이 아주 심해서 근육을 꼬매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인 거지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손을 막 써도 안 아프게 되는 튼튼한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운동 자세를 무리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뭘 하더라도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는 네. 참 중요합니다. 아, 근데 못하니까 이게 힘주고 꽉 하게 되는 네. 근데 아는 척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예. 테니스 동호회 하는데 딱 운동 시킬 때 자 테니스 엘보 예방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골프 예방 이거 딱 와 다르네요 완전히. 오, 예. 양쪽이 다릅니다. 읽을게요. 늦은 나이에 골프에 재미를 붙여 밤낮 없이 골프장을 다녔더니 어느 날부터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호도 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했는데 도통 낫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사실 그 엘보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막 재발도 많이 하는데 좀 유난히 오래 간다 하면은 저는 그 좀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특히 이제 초음파나 MRI를 찍어볼 것을 권하는데 간혹 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근육 파열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육 파열이 있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는 수술하는 병은 아니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워낙 병명이 테니스 엘보고 골프 엘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살림하는
맞아요. 생활 노동에서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 과거 근대화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거 보고 양반들이 아니 저 힘든 거 하인들 시키지 왜 직접 하냐고 했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만큼 무리가 가는 예.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적당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형외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 김유진 교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2교시 이어갑니다. 2교시 주제는요. 2교시 주제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슬개건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왕준호 교수께서 슬개건염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정형외과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지를 보면요, 미국의 농구 선수의 32%, 배구 선수의 45%가 슬개건염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왜 농구 선수, 배구 선수가 이렇게 슬개건염으로 고생하는지 제가 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면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 동작들이 어떠세요? 저 달리는 것보다도 점프. 예. 해가 떠 있네요. 네, 그렇죠. 떠 있고 다 점프. 농구는 어떨까요? 농구. 이종현도 공격에 점프하고 가담해서 모처럼 계속 먼 뛰어야 거리까지 되고. 적중시켰습니다. 예,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둘 다 점프를 많이 한다는 점프를 거죠. 많이 하는 거. 네, 사실 점프보다 문제되는 건 점프하면서 한 이후에 착지하면서 무릎에 부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농구, 배구 말고도 요즘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죠. 네. 테니스도 많이 하시죠. 마라톤 많이 하시죠. 뭐 이런 것들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운동선수만 생기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에 진짜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라톤 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사실 좀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점프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슬개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슬개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슬개골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었으면은 무릎슬, 뚜껑개, 뼈골이거든요. 무릎을 덮고 있는 뚜껑뼈예요. 그리고 슬개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인데요. 허벅지 근육이 정강이뼈로 전달되어 있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걷고 뛰고 점프하고 사실 슬개골 때문에 점프도 다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만질 때 만져지는 부위가 슬개골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뚜껑같이 생긴 거. 앞에 튀어나온데. 네. 슬개골이에요. 요거 만져지는 거 요거. 위에 만져지는 거 이거요? 네, 그럼요. 네. 그 슬개골하고 정강이뼈하고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제 슬개건이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의 10배가 슬개건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10배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슬개건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슬개건염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염증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딱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염증 세포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내피세포, 상피세포가 증식돼 있고 그다음에 퇴행성 점액병변이라고 있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슬개건염이라는 것보다 슬개건 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슬개건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슬개건염은 어떻게 갑자기 다쳐서 생기는 거냐? 급성손상은 아니에요. 슬개건염은 급성손상은 아니고 만성적인 거, 과사형 증후군, 많이 써서 생기는 과사형 증후군인데 과사형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과하게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사실 충분한 휴식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세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또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미세 손상이 점점점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조직 변성이 생기고 그게 과사형 증후군입니다. 그럼 슬개건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일단 슬개골, 뚜껑뼈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통증이 있어요. 아래쪽에. 네. 통증이 있고 보통은 초기에는 운동할 때 통증이 심하고 주로 점프하는 운동할 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도가 심해지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긴 합니다. 그러면 슬개건염이 생기면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MRI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일반인의 무릎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슬개골이고요. 그 앞에 까만 띠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정강이 뼈로 연결된 일정한 두께의 얇은 슬개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게 슬개건이구나. 네,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좀 다르죠. 네. 되게 부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두꺼워졌고 하얀색으로 변해져 있죠. 띠도 없고. 저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 MRI는 유명한 배구 선수의 MRI인데 모든 치료를 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실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받았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프로 선수들은 사실 아파도 실수가 없기 때문에 슬개건염이 있어도 잘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운동이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슬개건염이 생겼다 그러면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좀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아까 아픈 부위를 말씀드렸죠. 뚜껑뼈의 바로 아래쪽, 슬개건 위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는 압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압통을 느낄 때 무릎을 핀 상태에서 눌러보면 안 돼요. 사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봐요. 앉았을 때. 네, 아. 슬개건이 좀 긴장됐을 때 눌러봐야 압통이 정확히 진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개건염으로 진단이 된다면 사실 초음파나 MRI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슬개건염이 생긴 분의 초음파입니다. 많이 두꺼워져 있죠. 아래 MRI도 두꺼워져 있고 하얗게 변화된 거 보이십니다. 이분도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시고요. 저런 MRI나 초음파만 봐도 저는 저 선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에 다 보여요. 저렇게 생각보다 변형이 크게 일어나네요. 굉장히 심하게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사용 증후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덜 쓰는 게 치료입니다. 물론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도 줄여주고 좀 염증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플루로 주사, 그다음에 DNA 주사라고 하는 PD하는 PN 뭐 이런 주사, 그다음에 다양한 주사, PRP 주사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어려워요. 굳이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슬개건염도 네.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맞기도 하나요? 네, 그 스테로이드는 사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자주 맞게 되면 인대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도 선수가 끊어져서 와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10번 정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어주는 수술한 적도 있는데요. 아주 그냥 참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유일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운동의 이름은 원심성 내리막 스쿼트 운동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내리막길에서 하는 건데 사실 그 방송국에서 좀 아침마당에 준비해준 이런 경사로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를 사실 수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면은 인터넷에 보면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라는 걸 사시면 돼요. 오늘 운동하시려고 운동하실 크진 거죠? 않죠. 일반 가정에서 조그마해요. 조그만 거. 그래서 예. 사실 종아리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내리막에 쓰는 거예요. 내리막에. 일단 내리막에 쓴 다음에 그다음에 아프지 않은 다리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70도까지 구부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구부릴 때는 한 발로 내려가서 70도까지 구부리고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구부릴 때 통증이 있어도 좀 참고 할까요? 예, 참고 하셔야 돼요. 약간의 통증은 참고 해야 약간의 통증. 심한 경우는 하긴 어렵겠죠. 예,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15번 반복하시고요. 3세트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먼저 균형을 잘 잡고 괜찮은 쪽 다리 들고 무릎을 구부린다. 70도까지. 그다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고. 양발로 올라가고. 이건 내려갈 때 운동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갈 허벅지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한쪽 다리로 올라오면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는 양쪽 다리로 양쪽 다리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만 한쪽 다리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쪽 거예요. 정도.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거는 슬개건염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그 무릎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이 허벅지 근육 강화시키는데 왜 중요하냐? 허벅지 근육이 번지 점프할 때 스프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슬개건염 예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착지가 중요한데 운동화 점프하고 착지할 때 이렇게 착지하는 거 어때요? 너무 뻣뻣한데요? 뻣뻣해요. 예, 예. 예. 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으로 좀 와서 해주시죠, 선생님. 예. 오. 뻣뻣한 착지가 있고 부드러운 착지가 있어요. 착지할 때 다리를 펴고 있으면 충격이 많이 가고요. 예. 그 발끝부터 해서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근육에 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90도 이상 구부러지게 이런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면은 무릎의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힘든 일은 다음부터 최씨 중시 시키셔도 맞아요.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슬개건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발 잘하고 잘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사형을 막아야 돼요. 충분한 운동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을 잘해서 과사형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착지 훈련 같은 걸 잘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릎 아프지 않고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착지도 그러니까요. 연습을 해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몸이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그 합니다. 어머니께서 등산하고 마라톤을 자주 하시는데 그 마라톤이나 등산하는 사람도 슬개건염 자주 걸리는지 잘 걸리는지 물어보세요. 네, 마라톤 등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게 다 과사형 증후군이기 때문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요? 충분히 근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 실력에 맞는 거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라톤 완주할 능력이 안 된 분들이 갑자기 욕심에 마라톤 완주하고 아직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한라산 올라가고 지리산 정주하고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충분히 키운 상태에서 자기 능력에 맞는 마라톤 코스나 아니면 산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산도 뒷동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그럼요. 그렇게 하는 얘기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등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문제가 많으세요. 더 힘들어요, 예. 무릎이. 근력이 힘이 풀린 상태에서 사실 다리를 이렇게 던지듯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격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서 다리를 잘 조정해줘야 충격 흡수가 돼서 무릎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도 긴장하면서 내려와야겠네요. 그러면 허벅지 내려올 긴장. 때 다칩니다. 지팡이 꼭 쓰시고 지팡이 안 필요합니다. 네, 이 정상에서 막걸리를 한 잔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왕준호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자, 3교시 시작 전에 제가 돌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돌발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흉통, 2번 호흡곤란, 3번 구토, 4번 가려움증. 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인데 가려움증은 심장이 가렵다는 얘기인가? 간질간질한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3교시 수업 잘 듣시면 정답 맞히실 수 있습니다. 티버스의 퀴즈창 열어놨고요.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3교시 수업 주제 공개합니다. 네, 3교시 주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증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병원 순환기 내과의 이상철 교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도 가려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오늘 이제 운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운동은 뭐 심장 혈관의 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운동을 많이 하고 몸 건강한 사람들 심장을 강철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운동 선수들이 정말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을까? 2011년도에 보는 2011년도에 K리그 선수인데 신현욱 선수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맞아요. 네, 그런 적 있었죠. 굉장히 치료를 갖다 오랫동안 받았고 그 외에도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과도한 운동을 하다가
필드에서 심장마비로 그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젊은 그리고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과도한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무서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과도한 운동에서 일어나는 심장마비 대부분이 사실 심근경색이고, 이 심근경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심장 근육이 이 운동을 갖다 멈추는, 심장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질환이에요. 한 연간 7만 명에서 13만 명까지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률이 요즘 금리보다 비쌉니다. 6% 이상의 연간 상승률을 보인 굉장히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근경색증이라는 건 뭐냐? 심장 근육이 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심근경색인데, 심장 마비가 되는 거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심장 혈관, 연료 파이프죠. 연료 파이프가 갑자기 막혀서 심장이 연료를 받지를 못하고 그 근육이 마비가 돼서 죽어버리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이라는 건 하루에도 9만 번 내지 10만 번을 뜁니다. 그 평생 동안 몇 억 톤의 그 혈액을 갖다 몸으로 계속 펌프를 해주는 우리 몸의 엔진이자 모터죠. 근데 그게 좀 중단돼 버리면 활동을 못하는 거는커녕 정말 돌아가시는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늘 그 산소와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산소 공급, 에너지 공급이 차단이 되면, 그러면 심장 근육이라는 이 모터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위험한 질환인데, 심근경색이라는 것 전에도 얘기 들어보셔서 위험한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협심증이라는 질환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질환인데, 협심증과 심근경색 좀 약간 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면서 그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 혈관에 그 피를 통해서 연료가 계속 가고 있는데,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있죠. 점점 좁아져가지고 저렇게 마치 고속도로의 그 차로가 좁아진 것처럼 여기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좁아지면, 사실은 저게 좁아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한든가 이러면은, 그때 갑자기 심장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때 통증이 나타나고 숨이 가빠지고 이러다가 또 이제 안정을 되찾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여오는 느낌 정도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답답한 느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불편하다 하다가 이제 쉬면은 돌아오고 이거 살겠네,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고, 활동하다가 옵니다. 거의 활동하다가 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럼 이번에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아까는 혈관이 이제 보신 것처럼 좀 영상을 볼게요. 좁아지는데, 저 좁아졌던 혈관이 벽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심장 혈관이 피떡으로 혈전 들어보셨죠? 혈전이 딱 혈관을 갖다 막아서 완전히 차단. 혈액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극심한 앞가슴 통증. 사람들 이제 많이 왼쪽 가슴들을 잡으시는데, 왼쪽 가슴이 아닙니다. 심장은 여기 가운데 있고요. 앞가슴에 시작해서 옆으로 퍼져나간다든가 턱으로 타고 올라온다든가 이런 압박감, 눌림, 그다음에 쪼임 뭐 이런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정말 아주 기절까지 쓰러지고 심장 마비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보통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일부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스펙트럼에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높으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혈관이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약해져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노년, 그다음에 흡연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미 혈관이 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벽에 손상이 돼 있어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을 갖다 많이 손상시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하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정돼 어느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긴장이 된다는 이런 경우에 느닷없이 혈관이 찢어지면서 아이고. 혈전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단, 그다음에 운동 이런 거 갖다가 어느 정도 본인한테 맞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추운 날씨에는 특히 혈관의 긴장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저희 심장혈관 쪽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쭉 매일같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나 이번 달에 운동을 하도 못했으니까 한번 등산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갑자기 북한산을 올라가신다든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자전거라는 걸 좋다고 하던데 자전거 한번 타볼까? 자전거 100km를 갖다가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하든가, 갑자기 안 끊던 이제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냉수 마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안 하던 것들을 갑자기 하시고 그거를 과도하게 하시는 그런 운동들이 이미 약해져 있던 혈관을 갖다가 나쁘게 그 혈관에 이제 혈전을 갖다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긴장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몸의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잖아요. 이럴 때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심근경색으로, 심지어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경색으로까지 이제 오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서 심장 마비를 갖다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내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새벽에 근육이 혈관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 좀 감별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주로 일반적으로 통증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숨이 막히는 통증. 그래서 호흡이 가쁘고 답답하고 눌리는 듯한 통증.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반돼서 약간 구역질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요. 구역질 같은 거 동반되고 진땀이 뻘뻘 나고 어지러지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장년층 같은 분들은 약간 증상이 좀 달라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꽉 막힌 것 같은,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다 고춧가루를 확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린 상태가 계속된다, 이런 분들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협심증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활동할 때 나타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많고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가요. 근데 심근경색증은 한 2, 30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타나고, 아무리 쉬어도 가라앉지 않다가 한 1시간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심근경색증 의심이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예방을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런 심근경색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은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고 적어도 한두 시간 안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혈관이 막혔던 데는 이 심장근이 죽기 때문에 막혀 있었던 데, 거기를 지금 마치 이제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었던 데를 갖다가 안에 와이어를 넣고, 굉장히 가느다란 와이어예요. 직경이 1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풍선을 갖다 집어넣어서 풍선 밖에다가 합금으로 만든 철망을 집어넣고 그걸 쫙 벌쳐주면 조개 직경이 한 3, 4mm밖에 안 되는 건데,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다들 잘하세요.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 빨리 가셔서 막혔던 혈관을 뻥 뚫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적어도 한 6시간 내지 안에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지 마비됐던 심장 근육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미 괴사된 데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은 심장이다라는 것 같다고 잊지 마시고, 가슴이 심하게 오랫동안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에 또 가셔야 되고요. 예방해야죠. 오늘 운동이 뭐길래 얘기를 했는데, 예방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 같은 위험도를
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오늘 운동이 뭐길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적당하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운동, 그다음에 환경에 맞는 운동.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그 한겨울 등산하시는 분들 제가 절대 뜯어 말립니다.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좀 너무 추운 영하로 떨어질 때 같은데 실내에서 하시고, 운동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지 말고 꼭 단계적으로 그 높여가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운동의 강도를 갖다 높여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추운 때는 실내 운동 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운동량을 좀 더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반복해도 이게 뭐 부족하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왕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은 심혈관정 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습관 조절인데 어떤 거 드시든지 너무 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으니까 본인 몸에 맞는 그다음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어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잘 하라고. 아무튼 적당한 운동을 하시죠. 예. 제대로 하라. 신궁연색 간지럽지는 않죠? 네. 뭐 간지러울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아니 운동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유산소가 좋은지 근력 운동이 좋은지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이 좋냐,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답은 사실 정답은 모두 다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꼭 둘 다 중요하고요. 특히 이 운동이라는 거가 단순히 심장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근력을 갖다 키워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혈관의 이 탄성과 혈관의 그 노폐물을 갖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운동인지 유지를 하시는 게 다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병행해서 하시는 게 가장 꼭 필요하고 그 근력 운동은 특히 이제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운동이거든요. 꼭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응급 상황을 제일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협심증은 뭐 한 3분 5분 쉬면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네. 괜찮은데 심근경색은 빨리 병원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통증이 한 10분 15분 그 정도 지속되면은 이제 가야 걱정을 되는 하셔야 돼요. 일단 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게 쉬어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면 네. 그러면 움직이시기 그러니까 일단 좋은데 10분 15분 쉬어도 가라앉지 않으면 119를 빨리 부르거나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응급실로 그리고 가는 정말 게 중요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게 네. 있죠. 따끔따끔거리는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쯤 가끔 그러는 건 크게 그런 걱정 거는 안 이제 하셔도 반복되는 돼요. 것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본인이 느끼세요. 이건 죽을 것 같다. 네. 정말 다른 통증이군요. 본인이 알겠구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상철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네, 마지막 4교시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4교시 주제 발과 다리의 염증 공과직력. 하여튼 서상교 선생은 발이 빠르세요. 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50대 남자분이신데 발이 부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발이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서 발이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쉬었는데 아프니까 좀 쉬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쉬면서 지켜봤는데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오히려 발이 더 붓고 더 아파서 내원을 하셨어요. 아파서 쉬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더 심하게 아파서 내원을 하셔서 제가 환자분께 여쭤봤는데 최근에 뭐 달리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여쭤보니까 환자분께서 이 9월, 10월 마라톤 대회에 7개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7개나. 그건 마라톤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선수들도 그렇게 출전 안 하실 네, 건데. 아마 같이 동호회 같은 데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은 그게 그 정도 하셨으면 당연히 아프신 거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 했더니 환자분께서 아니 나는 그렇게 심하게 빨리 달리진 않았다. 가볍게 산책하면서 달렸는데 그래도 이게 아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가볍게 달려도 오래 달리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죠. 가볍게 정확하게 42.19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볍게 달려도 오래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달리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아니고 9월, 10월에 이렇게 마라톤 대회 많으니까 내가 상 한번 받아봐야지 이러면서 또 나가봐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심하게 생겨서 내원하셨고 이분은 결국 오늘 말씀드릴 봉화지겸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약을 항생제를 1, 2주 정도 드시고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10월, 11월이 딱 달리기 좋은 날씨고 마라톤 대회도 많이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대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만 또 이런 운동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인대 손상, 뭐 골절, 피로골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의 조직에 관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봉화지겸은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염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환이고 많이 생기는데 아프면 이 감염이 발에 생긴다?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좀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화지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집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피부 조직에 넓게 퍼지는 화농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봉화라는 게 봉자가 벌봉자고요. 와가 이제 움집와라는 뜻으로 이제 벌집이라는 뜻이 벌집 모양이라는 뜻이 봉화입니다. 화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이 화농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봉화지겸은 이 균이 피부를 침투해서 감염을 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스타필로코쿠스라고 하는 포도상 규균 또 스트랩토코쿠스라고 하는 연쇄알균이라는 균이 원래 피부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균입니다. 우리 피부에 균이 다 정상적으로 그런 상재균으로 있는데 그것이 피부가 손상이 되고 피부가 약해지면 피하 조직으로 침투를 해서 퍼지면서 감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에 99만 명, 약 100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요. 약 11년 뒤인 최근 2021년에는 120만 명으로 약 20% 정도 환자분이 증가하고 생각보다 꽤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진단을 못 받고 그냥 조금 약한 경우는 넘어가는 분도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파스 붙이거나 그다음에 뭐 무좀약 바르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운동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프로 축구 선수 이제 박주영 선수 예전에 2010년 전쯤에 이제 이 봉화지겸 때문에 치료를 받느라고 이 경기 출전을 좀 못한 적도 있고 우리 프로야구 투수 이승호 선수도 봉화지겸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이 프로 선수들도 봉화지겸이 잘 생깁니다. 운동량이 많고 또 쓸리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봉화지겸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 붙이거나 피부가 약간 벗겨지니까 이게 무좀인가 하고 무좀약 바르시거나 그러면서 보통 관절에 생기는 문제는 쉬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감염이 생기면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부 아래층에 염증이 퍼지면서 조직이 좀 붉어지고 또 발적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열도 나고요. 조직이 단단하게 이제 굳어버리기도 하고 또 물집이나 고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의 사진과 MR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좀 초기 단계였어요. 초기 단계인데 발이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발이 좀 불그스름하게 가운데 이제 약간 진한 부분이 있고 옆으로 좀 퍼지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게 초창기에 내원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 치료를 잘 못 받고 가만히 또 다른 치료를 받으시면 저게 점점 퍼져서 발목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부종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오른쪽 MRI를 보시면 이게 피로골절 예전에 말씀드린 피로골절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MRI를 찍어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뼈는 깨끗하게 이제 색깔 변화 없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고 피로골절이 아니라는 말이죠. 뼈 위에 있는 피부 조직이 좀 하얗게 좀 진하게 좀 두툼해져 있는 부분이 저것이 MRI의 이제 봉화지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항생제 치료를 빨리 받으시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마무리가 되셨지만 또 감염이 발등까지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전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드물긴 하지만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아니 저 정도면 그냥 피부 염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로 심하지 않아 보이고 또 내가 뭐 등산을 가볍게 했을 뿐인데 이게 왜 생겼냐 억울하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억울하실 수 있겠네요. 실제로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발에 상처가 생기거나 풀이나 뭐 이런 데 맞아요. 비거나 예. 상처가 생기면 그런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벌레 같은 데 물리면 네. 또 물집도 생기고 발적이 생기면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겸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감염이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 최근에 수술을 하신 경우에 약도 많이 쓰게 되고 주사도 많이 맞게 되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 자체가 건조하거나 습진이 있는 경우 피부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균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신적인 면역력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를 받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지금 말의 마지막에 보여드린 당뇨 또 임신을 하신 경우 또 이제 체중 비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감염이 생기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감염 부위에 혈액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감염을 조절하는 면역세포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공급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약한 것이죠. 특히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봉화지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는 감각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상처 생긴 것도 잘 모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오래 걸리게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봉화지겸이 생긴 경우에 치료를 초기에 받지 않으면 이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절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증상 얘기하다가 꼭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좀 겁나. 감염은 정말 제가 다른 질환보다 감염은 진짜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기 그만큼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진 걸 아까 좀 봤더니 네. 사진 보고는 사실 봉화직염에 대해서는 네, 네. 위험한가라고 다들 생각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은 일단은 임상적인 진단이 중요하고요. 히스토리를 잘 들어보고 네. 이제 많이 운동하셨던 과거력, 그래서 좀 쉬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영상 검사로는 이제 혈관 조형 CT 검사나 또 초음파를 통해서 농양 고름 주머니가 잡혀 있는지 확인이 되면은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 쪽 감염은 골절인지 또 연부 조직 감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시행할 수가 있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통제가 아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아프니까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생제를 드시는 거죠. 균을 잡아야 되니까. 항생제 치료는 보통은 아까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보통 복용하는 약 정도로 쓰시면 되고 심한 경우는 주사용 정맥 주사 항생제를 쓰면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치료를 잘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초기 치료를 좀 잘 못하게 되면 놓치게 되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확인하고 감염과 외상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감염인 경우에 치료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예방이 중요하죠. 특히 뭐 계속 반복적으로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운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는 것도 또 안 좋습니다. 긴팔이나 긴 바지 같은 걸 착용해서 상처가 좀 안 생기게 요즘은 추우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상처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갑이나 특히 등산 같은 거 할 때는 양말 같은 걸 잘 신어서 피부에 딱 밀착이 되는 양말을 잘 신어줘야 이 쓸리는 부분이 피부를 잘 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이나 울로 된 이런 부드러운 재질로 된 약간 밀착되는 양말을 신으시고 신발 사이즈 자체도 좀 넉넉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발이 붓거나 그럴 땐 초기에 냉찜질 같은 것도 잘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아주 표준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피부 상태가 너무 약해서 상처가 이렇게 봉화지겸이 정강이 같은 데 생긴 분들은 운동을 하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운동을 하고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항생제를 좀 복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지겸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잘 모르지만 이 감염과 이런 외상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고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발에 꼭 쉰다고 좋아지지 않으면 씌웠는데 좀 좋아지면 봉화증형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씌웠는데도 계속 부종이 커지고 발적이 심하게 생긴다. 그러면 이게 혹시 감염이 아닐까? 빨리 좀 병원을 방문하셔도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라는 뜻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통풍도 발등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들어서요. 네. 통풍과 봉화진염 구분하는 방법 좀 물어보시네요. 네, 통풍하고 봉화지염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히스토리가 좀 다르고요. 통풍은 전형적으로 그 전날 이제 술을 마시거나 고기 종류를 많이 먹거나 회식하고 많이 네. 생기고 운동을 하고 반대죠. 운동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먹고 생기는 거니까 조금 다르고 이 봉화지염은 운동을 많이 하고 생기는 것이고 발생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통풍은 관절에 생기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관절이나 발목 관절 또 무릎 관절 같이 움직이는 관절 부위에 많이 생기고 봉화지염은 피부의 감염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좀 피부 면적이 넓은 부분 관절보다는 아까 보신 발등이라든가 또 정강이라든가 피부 면적이 넓은 부분에 생기게 되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 수치가 증가가 돼 있고 이 봉화증형 같은 경우는 염증 수치가 증가돼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군요. 완전히 좀 다른 전혀 종류의 다른 질환이라고 병이네요. 보시면 이 정확한 구분은 직접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맞아요. 하시라고 의사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저는 젊었을 때 장기간 배낭여행 갔다가 네. 갑자기 발이 살짝 물집이 생기고 피부 네. 염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지나갔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막 코끼리 발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침 비상용 항생제가 있어서 먹었더니 한 2, 3일 만에 가라앉더라고요. 네네, 그게 굉장히 봉화증형. 전형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집 생긴 부분으로 균이 들어가서 조직으로 감염이 되면서 항생제 치료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비상약을 이렇게 멀리 가실 때는 상비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좀 애매할 때는 미리 약을 좀 복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상교 선생님이었습니다.